2001년 2월 부평 공장. 기계의 굉음이 멈춘 자리에 비명과 진압봉 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제까지 자동차를 조립하던 노동자들을 향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방패를 앞세우고 물대포를 쏘며 돌진했습니다. 한때 세계 경영을 외치며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던 대우자동차였습니다. 대우의 로고가 박힌 작업복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다는 거대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영광은 핏빛 절망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만 명의 땀방울이 밴 거대한 제국은 하루아침에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짓눌려 파산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힘차게 돌아가던 공장 마당은 생존을 위해 파이프를 든 노동자들과 진압 부대가 엉켜 싸우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질주하던 굴지의 자동차 제국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몰락의 이유는 불량한 자동차 라인업이나 노동자의 나태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의 헛된 숫자와 최고위층의 무모한 빚잔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쓰러진 한 산업 제국의 궤적이자 자본의 무자비한 도박판에서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들에 대한 차가운 기록입니다. 2001년에 핏빛 비극이 잉태되기 훨씬 전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반짝이던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의 굴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발을 엮고 옷감을 짜서 수출하던 경공업의 시대를 지나 국가의 명운을 건 중화학 공업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격동의 중심에 인천 부평 공장이 있었습니다. 본래야 이 거대한 부지는 1960년대부터 자동차 조립의 명맥을 이어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제국을 향한 초석은 1982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만성 적재에 시달리던 세환자동차의 경영권을 정역 인수하면서 놓였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비전은 당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확하고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좁은 내수 시장용 자동차를 조립하는 하청 기지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의 맹렬하고도 야심찬 철학 아래 자동차 산업은 대우그룹이 글로벌 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83년 공장 외벽에 대우자동차라는 새로운 간판이 자랑스럽게 내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명 변경이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향해 던지는 변방 국가의 과감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추상적인 비전을 현실의 단단한 콘크리트와 차가운 철강으로 빚어낸 이들은 최고급 카펫이 깔린 회장실의 임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척박한 현장에 몸을 던진 개척세대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부평 공장의 작업 환경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끝없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젊은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매캐한 용접 연기와 독한 페인트 신어 냄새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공장 내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든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뻣뻣해진 두꺼운 작업복은 교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습니다. 반대로 살을 애듯 추운 겨울에는 허술한 공장 벽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매서운 북풍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차가운 강철 부품을 조립하고 볼트를 조여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철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서도 그들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준 것은 단순한 월급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공장 지붕 아래에는 묘한 시대적 사명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들이 기름 묻은 손으로 조이는 볼트 하나, 눈부신 불꽃 속에서 용접하는 철판 한 장이 가난한 조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단단한 뼈대가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땀방울이 모여 국가 경제의 바퀴를 굴린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내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우의 엠블럼을 단 독자 모델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와 마침내 거친 엔진 구동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을 때 땀과 기름에 얼룩진 공장 안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거친 손으로
갓 생산된 자동차의 매끄러운 보닛을 경건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의 거대한 기초는 단순히 거대 자본의 막대한 투자금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와 자동차로 전 세계의 도로를 덮어버리겠다는 한 기업가의 야심이 뜨겁게 용접되어 굳어진 핏빛 콘크리트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점차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닥쳐올 눈부신 황금기를 향해 기계들은 밤낮을 잇고 거대하게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쾅, 쾅, 쾅. 1990년대 중반 인천 부평 공장 일대의 대지는 24시간 내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수천 톤의 육중한 철판을 단숨에 자동차에 뼈대로 지식이고 찍어내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들의 포효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공장 주변은 늘 뜨거운 금속이 녹아내리는 비릿한 용접 냄새와 독한 페인트 신어향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의 냄새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벅찬 숨결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우자동차의 생산 라인은 이성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선 일종의 광기 어린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단 1초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야간 2교대, 때로는 3교대로 투입된 노동자들의 눈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용접 라인 차체 부대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수만 개의 시뻘건 불꽃이 폭죽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섭씨 수백 도를 오르내리는 도장 공정의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 방진복으로 중무장한 노동자들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채 로봇팔과 경쟁하듯 색을 입혔습니다. 최종 조립 라인에서는 수만 개의 부품이 마법처럼 결합되며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평균 1분, 길어도 2분에 한 대씩. 갓 조립을 마친 매끄러운 새 자동차들이 매캐한 배기가스를 뿜어내며 공장문을 나섰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을 야적장으로 옮기기 위해 탁송 기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껴가며 가속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곧바로 전례 없는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경이로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황금기의 정점에서 대우자동차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다투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대우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의 수는 무려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 기치 아래 폴란드의 FSO,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대우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부평 공장을 심장으로 삼아 전 세계에 뻗은 혈관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생산 능력은 연산 200만 대라는 경이로운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1997년 대우자동차의 기술력과 야심이 총집결된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삼총사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천항 부두에는 수출을 위해 대기하는 대우자동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동유럽, 남미, 그리고 자동차의 본고장인 서유럽과 북미 대륙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도로 위를 대우의 엠블럼을 단 자동차들이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자동차는 단숨에 세계 10대 자동차 메이커의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인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신흥국의 일개 자동차 회사가 불과 10여 년 만에 거둔 이 기적 같은 성과는 글로벌 산업계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평 공장의 담벼락에는 우리가 만들면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어깨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승리와 확장에 대한 건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조립한 자동차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장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거대한 나트륨 조명 아래서 그 누구도 이 폭발적인 질주가 멈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영원히 돌아갈 것 같았고 주문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대우의 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철의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빛이 강할수록 등 뒤에 들이오는 그림자 역시 짙고 길어지는 법입니다.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정점의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거대한 기계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지하에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치명적인 파열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팡파르가 영원할 것 같았던 부평 공장의 밤하늘.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찬란했던 나트륨 조명 불빛 아래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굉금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맹렬한 생산의 현장이었지만 공장 내부를 부유하는 공기의 질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에서 질식으로 넘어가는 몹시도 불길하고 끈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용광로의 붉은 불꽃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파괴적인 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복을 적시던 땀방울은 어느새 식은땀이 되어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뱉어내는 규칙적인 마찰음 사이에서 미세하게 엇박자를 내는 파열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분 1초를 다투며 조립해낸 자동차들이 공장 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 차량의 소유권이 이미 이름 모를 채권단과 은행의 서류 뭉치 속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을 현장의 땀방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거대하고 화려했던 대우의 제국은 사실 단단한 안반 위가 아니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썩어 문드러진 늪지대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이토록 허망하게 썩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 라인의 불량이나 노동자들의 나태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공장의 소음이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호화로운 곳, 바로 최고 경영진의 회의실 한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우 자동차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탐욕기라는 이름의 브레이크 없는 전차였습니다. 그룹 수뇌부는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품질 경쟁이나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지도 위의 영토를 넓히는 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동유럽의 낡은 공장들을 사들이고 전 세계 곳곳에 무리하게 깃발을 꽂으며 덩치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거대한 확장을 위한 자금의 출처였습니다. 대우는 자동차를 팔아 번 정당한 이익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문어발식 계열사를 동원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치명적인 차입 경영, 즉 빚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단기 고금리 대출이라는 독성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도 경영진은 마치 부루마블 게임을 하듯 서류상의 숫자 노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대한 금융 도박이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갚아야 할 이치 않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들은 대마불사 다마부시. 거대한 기업은 국가가 결코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하고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춰져 있던 부패한 장부가 터져나오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는 대우자동차의 썩은 민낯을 100일에 드러내는 무자비한 심판관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20%에서 30%를 넘나들며 치솟자 빚으로 쌓아 올린 대우의 제국은 그 무거운 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의 숫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대우그룹이 짊어진 부채의 규모는 인류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 네이버 100억 달러, 당시 한화 약 80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도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상을 초월하여 400%를 훌쩍 넘겼고 자동차 부문에서만 매년 수조 원 단위의 경악스러운 적자가 장부의 붉은색으로 찍혀 나갔습니다. 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서 버는 영업이익으로는 은행에 내야 할 이자의 절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재무적 뇌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기겁하며 자금을 회수했고 국내 은행들 역시 대우를 향한 대출 창구를 냉정하게 패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어음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고금리 빚을 끌어다 쓰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계장부의 붕괴는 곧바로 현장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이 차가운 숫자의 폭격은 부평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태로 체감되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컨베이어 벨트가 이따금씩 기괴한 소음을 내며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없었습니다. 대우 자동차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조립에 필요한 타이어, 유리, 볼트 하나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결품 사태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공장 내부는 이제 짙은 한숨과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더라, 월급이 끊길 거라더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매캐한 신어 냄새를 타고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이었던 잔업과 특근이 하루아침에 모두 취소되었고, 불이 꺼진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급기야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월급 봉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내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의 일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의 방만한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뒤집어 쓴 것은 현장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1차적인 소규모 해고와 권고 사직이 소리 없이, 그러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원증이 정지되고 누군가의 사물함이 텅 비워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남은 노동자들은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회사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것은 섭씨 수백 도의 용광로 열기보다 더 뜨겁게 노동자들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외벽은 이미 형체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잔해 밑에 깔린 노동자들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전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1999년 8월 골물대로 골마 있던 상처가 마침내 터지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더 이상 밑빠진 독에 피 같은 공적 자금을 쏟아붓지 않겠다고 냉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 대우그룹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마불사 다마부시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경제의 충격파가 부평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에 가장 잔인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꽂힌 것은 이듬해인 2000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대우자동차는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차가운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회사의 운명이 노동자도 경영진도 아닌 서류 가방을 든 채권단과 판사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날 정오 부평 공장의 거대한 구내식당.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점심 식사를 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식당 한 구석에 매달린 낡은 브라운관 TV 화면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정규 방송을 끊고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 속보, 그리고 화면 하단을 무심히 흘러가는 붉은색 자막.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 법정 관리 돌입. 누군가의 거친 손에서 쥐어져 있던 쇠젓가락이 알루미늄 식판 위로 툭 하고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모인 거대한 공간에서는 그 작은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숨 막히고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밥을 씹던 입은 멈췄고 국을 뜨던 숟가락은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자신이 평생을 바친 거대한 배가 마침내 심해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뼈저린 현실 감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충격은 이내 참담하고 쓰라린 배신감으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경영한다면 호기롭게 외치던, 노동자들에게는 우상이자 아버지만 같았던 그룹의 최고 권력자는 이 모든 붕괴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김우중 회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여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선장은 구명 보트를 타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엔진이 꺼져가는 거대한 타이타닉호에 남겨진 것은 오직 가장 밑바닥에서 석탄을 나르던 선원들,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방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종 부도 사태 이후 부평 공장의 내부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컨베이어 벨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멈춰섰고 부품 창고의 바닥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립 라인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손놀림은 의미를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공장 곳곳에는 흉흉한 소문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독가스처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 놈들이 회사를 조각조각 찢어서 팔아넘길 거라더라. 아니야, 아예 공장 문을 닫고 부지를 밀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쉬는 시간, 자판기 주변이나 흡연 구역에 삼삼오오 모인 노동자들은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호탕하게 현장을 지휘하던 작업반장의 호통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계에 기대어 허공을 응시하는 공허한 눈동자들만이 공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외국 자본의 헐값 인수설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거대 포식자인 포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GM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우자동차의 숨통을 끊고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입맛을 다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미국 놈들이 인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쓸모없는 입을 줄이는 거야. 우리 중 절반은 당장 내일이라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용접 마스크 너머로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너머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며 웃음을 나누던 동료가 내일이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공기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팽팽하고 위태롭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무자비한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노동자들. 그들 머리 위로 피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 폭풍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1년의 겨울 인천 부평 공장에 불어닥친 칼바람은 그 어느 해보다 매섭고 지독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경영진이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법정 관리의 늪 속에서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맛을 다시던 제너럴 모터스 GM과 채권단은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매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가장 쉽고 빠른 비용 절감의 방법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로 공장을 돌려온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의 따뜻하고 호화로운 은행 회의실에서 서류 가방을 든 엘리트들의 펜대 하나가 무심히 움직일 때마다 수백 명의 목숨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장부에서 지워내야 할 비효율적인 인격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16일 그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마침내 부평 공장 현장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노동자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각 공구와 식당 앞 게시판으로 쏠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른바 살생부, 정리해고, 명단가 마침내 하얀 A4 용지에 인쇄되어 나붙은 것입니다. 총 1,750명, 부평 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숨을 죽인 채 몰려들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서로의 어깨가 부딪혔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름때가 까맣게 벤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들이 빽빽하게 인쇄된 글씨들 사이를 덜덜 떨며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표를 찾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은 마치 영겁의 지옥 같았습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발견한 어느 40대 가장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낡은 안전모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노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십수년을 함께 일해 온 동료의 이름을 확인한 늙은 작업반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애꿎은 담배만 거칠게 씹어 삼켰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무심히 박힌 이름들. 그것은 평생 기계와 씨름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온 이들에게 내려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곧이어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폭발적인 분노에 용암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이 수십조 원을 빼돌리고 도망칠 때 우리는 신어 냄새 맡아가며 철야로 기계만 돌린 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이 얼어붙은 공장 마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했습니다. 쇳가루를 마시며 폐를 망가뜨리고 거대한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면서도 내 조국, 내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청춘이었습니다. 회사가 위태롭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며 고통을 분담했던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만든 진짜 범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멀쩡히 살아남고 오직 밑바닥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노동자들만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는 끔찍한 불공정. 수백억 원의 빚을 진 자본가는 면죄부를 받고 자동차 한 대 살 돈도 없는 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노동자들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억울함을 넘어선 체제를 향한 피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 부품이 아니다.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1,750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 수천 명의 동료들은 더 이상 묵묵히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청춘과 피땀이 녹아있는 공장을 외국 자본의 입에 고스란히 바칠 수 없었습니다.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스패너와 용접기 대신 붉은색 머리띠가 꺼내졌습니다. 당열투쟁이라는 네 글자가 이마에 선명하게 묶였습니다. 거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의 전원 스위치가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내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불꽃을 튀기던 용접기들은 이제 공장 정문을 굳게 봉쇄할 거대한 철제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산의 성소였던 부평 공장은 이제 그들의 목숨을 건 거대한 요새이자 처절한 농성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자동차 차체를 쌓아 올려 진지를 구축하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비장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 난방이 끊긴 캄캄한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금방 끝날 테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삼키며 그들은 쇠파이프를 굳게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밖의 상황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줄 만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너머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태운 시위 진압용 버스들이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공장을 향해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평생 볼트만 조이던 노동자들의 바리케이드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유혈 충돌, 그 최후의 폭풍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부평 공장의 거대한 심장이 서서히 박동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교대초를 알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뿜어내야 할 굉음 대신 공장 내부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덜컹거리며 이동하던 반쯤 조립된 자동차의 차체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마법에 걸린 것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계의 관성이 만들어내던 미세한 끼리릭 소리마저 완전히 잦아들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동력 모터의 스위치가 툭 하고 꺼졌을 때 노동자들을 덮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의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 없는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1년 2월 19일의 차가운 새벽, 자본의 명령을 받은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방패와 진압봉을 앞세우고 공장 정문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동차 차체와 타이어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는 거대한 물대포의 수압과 군홧발에 맥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밀리지 마라, 우리의 일터다.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을 갈랐지만 쇠파이프 하나로 무장한 지친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의 조직적인 폭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료들, 최루아에게 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기침하는 사람들, 평생 기름때를 묻히며 대한민국 경제를 건설했다는 자부심의 성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맹렬했던 저항은 짓밟혔고 농성장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장에 들어가 개인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잔인하고도 짧은 유예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어두컴컴한 타르실. 줄지어 늘어선 회색 철제 사물함 앞에는 멍든 얼굴과 찢어진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망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그 안에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짓밟힌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늙은 용접공의 빛바랜 훈장, 50대 중반의 초의 반장은 1980년대 초 대우의 간판이 처음 걸리기도 전인 세한 자동차 시절부터 이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투박한 손가락의 흉터들은 부평 공장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최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낡고 찌그러진 보온병과 끝이 달아빠진 개인용 용접 장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물함 안쪽에 붙어있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10여 년 전 올해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 김우중 회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아내와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였고 이 회사가 평생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창장은 쪼가리 휴지보다 못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최 반장은 묵묵히 표창장을 떼어내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찔러 넣어놓았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가에서 신어 연기에도 평생 흘리지 않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기름때 묻은 안전화 위로 부서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약속이 담긴 크레파스 그림.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30대 가장, 정민의 사물함 문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7살 난 딸이 그려준 우리 아빠 자동차 만드는 슈퍼맨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민은 잔업과 특근에 시달려 파김치가 된 몸으로 사물함을 열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상여금 나오면 우리 딸 예쁜 자전거 꼭 사줄게. 하지만 상여금은커녕 몇 달치 월급이 체불되었고 이제 그는 직장마저 잃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행여나 그림이 찢어질세라 손끝을 바들바들 떨며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크레파스 그림을 자신의 가슴팍에 품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자괴감,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한 공포가 그의 억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정규직 청년의 한 번도 신지 못한 새 안전화, 가장 구석진 사물함 앞. 20대 후반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민수는 말없이 빈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물함 안에는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빳빳하고 깨끗한 새 안전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소문을 듣고 큰맘 먹고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정규직 선배들처럼 가슴에 당당하게 대우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 자신이 조립한 자동차를 직접 사서 어머니를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민수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그는 해고 통지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의 부도와 동시에 업체가 공중분해되면서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새 안전화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청년의 등 뒤로 텅 빈 사물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신의 짐이 담긴 종이 상자를 하나씩 가슴에 품고 해고 노동자들은 좀비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공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매끄러운 공장 바닥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그들이 나가는 길,
양옆으로 차가운 도열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노동자가 정문 밖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품어주었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닫혔습니다. 철컹, 자물쇠가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부평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의 제국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단두대의 칼날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공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멍한 눈으로 굳게 닫힌 정문과 높은 담장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공간이 이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종이 상자를 안고 선 노동자들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대우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반짝이던 별이었던 그들은 이제 부평의 잿빛 아스팔트 위를 떠도는 길 잃은 그림자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거대한 기계가 죽었고 공장 밖에서는 수천 명의 인생이 산산조각난 잔인토록 완벽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문이 굳게 닫히고 노동자들의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가던 그해 겨울이 지나고 자본은 무심하고도 신속하게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2002년 10월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GM은 피 흘리며 쓰러진 대우자동차의 숨통을 마저 끊고 그 거대한 심장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자동차 메이커를 호령하며 전 세계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자랑했던 대우자동차의 자산 가치는 참혹할 정도로 난도질당했습니다. GM이 부평 공장을 비롯한 대우자동차의 핵심 알짜 자산들을 집어삼키며 지불한 금액은 불과 12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우중 회장이 남긴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비하면 먼지 같은 액수이자 수십 년간 노동자들이 흘린 피땀의 가치를 처참하게 짓밟는 굴욕적인 헐값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 수만 명의 청춘이 갈려 들어간 제국은 그저 연말 할인 매장에 나온 떨이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묘비명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GM은 마침내 한국 시장에서 대우라는 이름 자체를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부평 공장의 지붕 위 30년 가까이 인천의 밤하늘을 밝히며 노동자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거대한 대우의 다이아몬드 쌍연주. 엠블럼이 철거반의 산소용 접기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대우의 로고가 크레인에 매달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 그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쉐보레 십자가 로고가 새로이 내걸렸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공식적으로 서류상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에서 완벽하게 멸종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수많은 하청 조립 기지 중 하나인 한국 GM으로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빚어냈던 그리고 2001년 가장 먼저 거리로 쫓겨났던 1,750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계가 보여주는 그들의 그 이후는 참혹한 전쟁의 사상자 명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해고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 파탄은 곧바로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추적 조사 결과 해고자 가정의 상당수가 이혼의 아픔을 겪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끝없는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들의 비보가 해마다 부평의 우울한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의 약속을 받아내어 다시 쉐보레 마크가 찍힌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대우 시절의 그 벅찬 자부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언제 또다시 자본의 구조조정, 칼날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뼈저린 생존의 공포를 학습한 조용하고 순종적인 부품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총억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도시가 그들을 완벽하게 타자화시키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천 부평 일대는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합니다.
과거 대우자동차 하청업체들과 낡은 창고들이 뿜어내던 매캐한 연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수십 층짜리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거대한 대형 마트, 세련된 카페 거리들이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폭등했고 거리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들과 고급 수입차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눈부신 도시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과거의 해고 노동자들은 이 번영의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대우자동차 최종 조립 라인에서 품질 검수를 담당하던 날카로운 눈썰미의 늙은 조장은 이제 자신이 조립했던 자동차와 비슷한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화려하게 변해버린 부평 공장의 높은 담장 곁을 지나칩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해 쏟아져 나오는 신형 쉐보레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기초를 닦은 거대한 부와 번영은 자본가들의 주머니와 화려한 도시의 콘크리트 속으로 흡수되었을 뿐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낡고 해진 택시 면허증과 지워지지 않는 2001년 경찰 진압봉의 흉터뿐입니다. 도시의 거주민들은 부평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경제를 살찌우던 영광의 시대나 그곳에서 벌어졌던 처절한 피해 투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공장은 그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낡은 산업시설이거나 언젠가 또다시 재개발되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안겨줄 부동산 예비 매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가 거대한 가족이며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의 잿빛 콘크리트와 녹슨 철조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실은 그토록 따뜻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산업과 자본주의의 맹렬한 쳇바퀴 속에서 노동자의 땀과 눈물은 결코 자본의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이들이 회의실에서 내리는 펜데쿨림 한 번은 현장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수만 명의 인생을 단숨에 삭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외치던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윤이 창출될 때만 유효한 달콤한 마취제일 뿐 이윤이 멈추고 빚이 쌓이는 순간 공장은 가장 먼저 노동자의 살점을 도려내어 자신의 연명치료에 사용합니다. 대우자동차의 몰락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기업의 파상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이 노동을 어떻게 소비하고 팽개치며 그 위에 다시 자신의 화려한 성을 쌓아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생태학적 표본입니다. 오늘도 부평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판의 이름은 바뀌었고 작업복의 색깔도 달라졌으며 기계는 어제보다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는 피를 흘리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매끄럽게 포장된 아스팔트 아래에 한때 이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자 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 영원히 묻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용광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간의 청춘을 연료 삼아 타오를 것입니다. 그 잔혹한 불꽃 앞에는 언제나 또 다른 대우자동차가 될 위태로운 제국들과 그 속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는 수많은 얼굴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낡은 엠블럼이 떨어져 나간 저 텅 빈 지붕을 영원히 기억해야만 하는 가장 서늘한 이유입니다.